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정이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강경한 태도를 지키고 있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부분을 6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하자는 얘기인데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파장이 상당할 듯합니다.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핑퐁 치듯 주고받는 추가 경정 예산 논란까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월요 경제토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다주택자들의 무겁게 지금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중과를 좀 완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왔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 시장에서 상당히 놀랍게 지금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선거 캠페인용 발언이라고 보고요. 저게 이제 당내 합의나 또 당정 간의 협의나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예. 어쨌든 지금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지난 종부세 고지 이후로 커지니까 그걸 겨냥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이게 이제 시행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1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작년 해줬었죠. 70 부동산 대책에서 예. 이걸 발표를 했고 1년 이후에 시행키로 했는데 그걸 또다시 시행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지난 1년간에 이걸 유예했던 그 사이에 다주택자들이 그런 매물을 내놨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또다시 유예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정책 효과가 있을까 이런 면에서도 예. 과연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하고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또 정책의 실효성도 의심되고 그래서 저게 글쎄요 뭐 공약을 위한 공약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다주택자 중과는 최고 50%에서 최대 20%포인트를 지금 얹으니까 거기에 지방세까지 합하면 82.5%더라고요. 네. 양도세.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1년 전에 지난 7월에 이미 중과 유예를 했는데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걸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물 잠김보다는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요즘 그 하시는 일을 갖다 보면은 예. 뭐 매물 잠김이니 무슨 뭐 저기 시장 기능이니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은 표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이 부분도 그 제대로 정책으로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당내에서 협의가 되든지 아니면은 설득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당내 설득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다는가 하면은 이미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협의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정책위 의장. 네. 그런데 윤후덕 의원이 아직 협의 시작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선대위 내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자문하는 그룹이 다르고 당내 역학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히스토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게 또 좀 보면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이긴 하지만은 네. 직접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청 간에 이 문제를 갖다 두고 큰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예. 정부가 이 양도세 이제 유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극구 부인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 청 여기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지금 그냥 표가 급하니까 툭 던지고 다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팔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세금 너무 많이 물린다.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시장의 기능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뭔가 상당히 의지의 표명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난 어떤 규제의 효과로 인해서 집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중과 완화를 하는 게 또 다른 어쨌든 투기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겁니다. 지금 예. 다주택자면 그러면 전부 양도세를 중과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게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다주택자가 그때 이제 이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고 원래 양도세 세율이 6%에서 45%까지 그 양도 차익의 크기만큼 그 구간이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주택자는 10%, 그리고 3주택자는 20%를 중과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10%나 20%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6개월 내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중과하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혜택을 가지고 지금 집값 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버티기를 했던 다주택자들이 과연 그 6개월 내에 매물을 쏟아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공급 부족이나 이런 걸 해소할 만큼 그런 기대만큼 효과가 나올까 굉장히 의문시되는 상황이고요. 그럴 거라면 지난 1년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나왔어야 그 효과가 입증되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측면은 그 사이에 어쨌든 1년 이후에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이걸 또 유예하겠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정부의 정책이나 또 여당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있겠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금은 완화됐지만 집값이 그 위에 확 뛰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상승 이익을 못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네. 이제 불만 요인이 될 불만이 수 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정책을 저렇게 후보가 당정 간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흔드는 건 예.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근데 이재명 후보 보면 최근에 예. 본인이 제시했던 그 정책도 많이 바꿨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정부하고 뭔가 이게 정책적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었어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본인이 강력히 주장했으나 네. 청와대와 이제 재정당국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 관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자꾸 노출하는 게 여당의 후보로서 이게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도 저는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 앞으로 예측에 의해 반응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 발언이랄까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양반 말이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박 의원님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가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자신의 기본적인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고 그러고 이 코로나 보상금일까요? 예. 지원금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겠다고 했다가 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은 예.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했다가 또 뭐 내가 정말 존경할 줄 알았느냐 뭐 이야기도 네. 하고요. 그러고 윤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에 대해 가지고 뭐 경제나 이런 정치는 잘했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맹폭을 갖다 퍼붓다가 네. 최근 들어가서는 경북에 가가지고는 이 마치 경제 정책은 이제 잘한 것처럼 이런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때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이 뭔가 반응을 달라 그러면은 그 후보의 말이 신뢰성을 갖다 가져야 되는데 신뢰성을 갖다 스스로 지금 파먹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미리 지적을 한 것처럼 당정청 간에 뭐 협의조차 안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발언이 크게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 전 후보 말씀대로 당의 의견이 과연 의견이 모아질 건가? 박완주 그 정책위 의장이 지난번에 한번 이걸 꺼내 들었다가 뭔가 좀 문매를 맞고 그냥 포기를 했고
다음 정부에서 할 일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물러났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무게를 가지고 이 말을 던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도 지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신경이 쓰이겠죠. 예. 어쨌든 후보가 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당이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텐데 근데 이걸 선거 전략이나 득표 공학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봐도 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이 중과를 유예한다면 1주택자나 혹은 무주택자의 박탈감을 또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훨씬 많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의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보다. 과연 이게 이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기존의 정부가 그나마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정책인데 이걸 뒤집으면서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이 제시했던 정책을 거둬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느냐. 그리고 과연 이재명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득표 전략 차원에서도 득보다 실이 클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많은 의원들이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정책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의총에서도 이게 몇 차례 올라갔었습니다. 정기국회 앞두고도.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총을 통과하지 못했던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게 정부와 혹은 청와대와 협의 과정에서 또 한 번 말을 다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후보로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노출하는 건데 저는 좀 사전에 물밑에서 이런 것에 대한 타진이나 협의 없이 너무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저걸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전에 예, 제가 뭐 이 프로 나가서 계속 말씀하다 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세제라는 것은 어떤 그 세목 하나만 보고 이 정책을 갖다 세울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됐든 아니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됐든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지금 보면은 재산세 그리고 토지보유세 그리고 그 이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검토를 갖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체 이제 경제 움직이는 거하고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뭐 여도 그렇고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다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폭탄이 내년 3월 되면은 이게 공동주택 공시 가격 공시지가 공시가하고 이제 추정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거 되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이제 보면은 양도소득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월 되면은 3월 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또 선거 막바지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종부세, 재산세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같으면은 처음부터 이 전체 부동산이나 재산 관련한 세제 자체를 정말 좀 조정을 갖다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가 특히 중요한 게 박원석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이 청와대 이 정부의 정체성과 깊이 관련된 분야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자들이 볼 때는 야, 이 정권이 교체될 건가 유지될 건가에 따라서 조금 계속 가지고 있을 건가 팔 건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 얘기한 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당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투표하는데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이제 또 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기재부가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강력히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월 달부터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이제 세수도 이번에 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 다 반영이 된 건데 이걸 이제 또다시 위했을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혼선, 또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성, 일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정부하든 아니면 당내든 청와대하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서 뭐 득표 전략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 상황을 보니까 별로 그런 협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내부 협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저걸 대선 후보가 툭 던져놓으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원래 이제 좀 뭔가를 결심하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슬로건에도 있듯이. 근데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좀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네. 거둬들였는데 다시 한번 이 정부도 반대하고 청와대도 반대하는 이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 이 얘기를 밀어붙이다가 또 물러나게 되면 저 사람은 계속 주장하다가 물러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동산 관련 토론을 할 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신규 공급 더하기. 기존 주택이 매물로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다.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꾸 제 생각은 내가 시장을 조금 잘 돌아가게 안정시키게 하기 위한 뭔가 이게 좀 노력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하여튼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주택 가격이 진정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주택 가격이 안정 내지는 진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가격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또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서 주택 가격이 이게 안정세를 갖다 유지하거나 조금 뭐 이 약간 하락을 갖다 하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안정된 거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호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무슨 그 국민 실생활에 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활발하게 하고 예. 대신 주택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갖다 매기는 것은 그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찬성을 할 것입니다. 네. 그게 그리고 또 실정을 갖다 활성화시키고요. 그런 거래가 또 활성화되어야지 전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시장 같은 2차, 3차 시장이 안정되면서 네. 서민의 주거도 안정되는 거거든요. 네. 여튼 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딱 던져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에서 이거를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좀 높은데 또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못지않게 지금 관심이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서로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벌써 거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양쪽의 주장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이 집권하면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100일간 50조 손실 보상이 아니라 한 100조 정도 필요할 거다. 기금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촉발이 됐고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덥석 받았죠. 네. 지금 당장 그 논의에 착수하자. 이러면서 이제 논의가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 추경 예산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10월부터 자영업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안을 보면 3조 원 남짓밖에 안 돼요. 정말 엄발의 오줌이 격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비하면 별다른 도움이 안 됐고 또 내년 예산안 607조 넘는 내년 예산안에도 충분한 자영업 손실 보상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법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또 다른 대유행에 지금 길목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더 큰 손실이 올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한 어떤 추경 예산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우리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여당이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안을 올려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말이 그렇죠. 맞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딜레마는 그겁니다. 그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100조를 넙죽 받아서 지금 당장 논의하자고 했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일은 정부를 설득하고 청와대를 설득해서 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재부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가 풀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네요. 양도세 중과 완화도 풀어야 되고 이 추경도 풀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거는 그 말은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누가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누가 지금 궁색하다고 할까요? 누가 지금 지금 근데 이걸 갖다 정치적으로 그 공방을 갖다 할 게 아니고 예. 이런 공방이 있을 때 좀 근본적으로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 이 경제현장 오늘 네. 같은 훌륭한 프로에서는 예. 우리가 좀 차분하게 살펴볼 게 네, 봐야 보시죠.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지금 내년도 본 예산안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뭐 내년 새해가 예. 시작도 안 됐으니까요. 네.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 피해 부분은 사실은 본 예산 짤 때 이 피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언제 짜는 건가 하면은 본 예산 짤 때 그때 없었던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때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 할 때 이제 추경을 갖다 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본 예산 짤 때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얼마 됐다고 추경 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이거 뭐 어떻게 방어를 갖다 하겠습니까? 그럼 여당은 또 뭐 했고 이 대통령은 또 뭐 한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궁색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갖다 하는가 하면은 이게 50조, 100조를 그냥 지금 여당처럼 예. 국채 찍어내가지고 재원을 갖다 마련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한번 보십시다. 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그걸 갖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미래 학교. 그러니까 뭐 지금 초등학교들 다 난리 났어요. 어, 그 학교를 갖다 두드려 부숴가지고 뭐 태양광 있는 거? 18조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예. 학교 새로 짓고 그걸 갖다 이제 IT 기기 다 넣어가지고 스마트 학교 만들겠다고 지금 18조 5천원 갖다 일거에 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 그리고 이 정부에서 계속 하여튼 뭐라 할까요? 비판을 갖다 했던 토건 사업들 네. 이런 사업들 갖다 줄여가지고 50조 만들고 예산 구조 그때 조정을 모자랄 때 이제 적자 예산 평선을 또 하고 또 모자라면은 국채를 갖다 발행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재원을 갖다 마련하겠다는 거지. 네. 지금 이 정부나 아니면은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채권 발행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딜레마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확장 재정에 대해서 어떤 재정 보수주의 관점에 기초해 가지고 일관되게 반대하고 발목을 잡아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50조, 100조를 얘기하니까 후보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당 대표도 어색해하고 의원들도 어색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는 어디 가가지고 빠른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또 그 얘기를 후보가 좀 잘못 말한 것 같다. 빠른 추경은 아니다. 집권하면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손발이 안 후보하고 맞는 얘기를 하고 김종인 있습니다. 위원장하고도 좀 발이 잘 네, 손발이 잘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00조 정도의 그 코로나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려면 기존의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3분의 1 이상이 이게 이 법적 의무 지출이에요. 그 경직 비용이 경직된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 건들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그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조정하겠냐는 거예요. 예산 구조 조정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국채 발행이나 아니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그 얘기를 애써 하지 않으려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100조도 숫자는 굉장히 큰데 그 내실이나 설득력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새 예산안이 통과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추경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정부의 정책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어색하죠. 잘 안 맞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내년도 이 코로나 관련된 예산 편성해 놓은 거를 1, 4분기 내에 조기 집행하겠다. 이걸 정부가 먼저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4분기에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회가 합의하건 뭐 여야가 합의해서 네. 1, 4분기 내에든가 하면 될 일인데 너무 지금 여당도 야당도 비현실적인 숫자 부풀리기로 내실 있는 실질적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박원석 예. 의원님 말씀에 이제 예산 세출 구조 조정 예. 뭐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아니요. 저는 그 말씀에 예. 어느 정도 동의도 하지만은 저는 예산하고 세출 구조조정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 하는 예산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수퍼 예산을 갖다 4년 5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예산 증가, 정부 예산 증가율이 매년 평균 8%, 9%씩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늘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아마 네. 예산이 400조 정도 됐을 건데 지금 607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늘은 것만 해도 거의 뭐 200조 이상 늘었거든요. 저는 이 정부 뭐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적어도 수십 조의 그 이 예산 세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세출 구조 조정을 김종인 위원장이 좀 강조를 했어요. 세출의 한 10% 정도를 구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조정희 의원님은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 예산이 한 푼 두 푼 굉장히 아까운 예산인데 그렇게까지 줄일 수 정말 있을 수 있을지. 글쎄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불효불급한 예. 그런 지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국회에서 심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국회에 오면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낸 예산안 일부 감액도 했지만 또 일부 증액을 해가지고 또 늘었죠? 거의 정부 예산보다 더 늘려서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됐기 네. 때문에 그걸 뭐 지금 문재인 정부만 탓할 게 아니고 네. 역대 모든 정부에서 네. 또 모든 국회에서 그런 식의 예산 편성과 심의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은 예산 규모가 근데 이거 좀 커졌다는 건 심했죠. 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고요. 또 법적 의무 지출도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계속 인구가 고령화되고 복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얼마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한 100에서 150조 정도 범위 내에서 심의가 가능하거나 조정이 가능한 예산인데 그거에 10% 해봐야 뭐 10조, 15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50조, 100조 이런 코로나 손실보상 네.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기왕에 이렇게 확장 재정을 얘기했다면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안 되고 예. 국채 발행이나 증세나 그렇지. 불가피하다. 그렇게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지 나중에 가서 거짓말하는 게 되거든요. 재원 조달 측면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아니, 저도 얘기. 뭐 정세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나 정세하기 전에 정말 그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고 마른 수건을 갖다 짜내는 그런 그 자세로 일을 갖다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당이 즉각 협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는 대선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물러나는 것은 그런데 저는 이 정부하고 이 여당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 야당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예. 네. 뭐 180석 가지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법안들 다 통과시키고 추경도 여태까지 몇 차례 추경을 하면서 야당한테 언제 허락받고 했나요? 왜 하필이면 이 추경만큼은 꼭 니네 허락을 갖다 받아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런 우리 방송을 소상공인들이 듣고 있으면은 정말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방역 패스 지금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100조, 50조가 아니라 이 장사나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뭘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강하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정부가 약간 이제 행정 편의적 그 발상에서 나온 그런 대책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 일일이 다 그 어떤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방역 패스 지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사업자한테 그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영업 정지까지 따라붙습니다. 뭐 열흘, 20일, 결국에 시설 폐쇄까지 가장 극한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네. 이런 의무까지 우리가 부과를 받아서 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정부에서 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고 행정 단속이나 지도를 강력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저는 뭐 볼멘소리나 주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당장 방역 패스 확인하느라 점심 장사 조금 혼선이 많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지금 사실 그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구부, 질병관리청. 거기서 왜 QR 코드 찍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찍는데 일시에 몰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버 부담이 갔는지 QR 코드 안 떠요. 아. 예. 그러니까 정말 그 가게 주인이 난감해가지고 이거 그 확인 안 했다 그러면은 지금 과태료 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영업자 폐쇄까지 점심 당하니까. 식사 못 하고 오셨네요. 네. 아니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음. 이게 거의 그거 띄우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제대로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예. 그러고 사업자들한테 뭐 줘도 좋아야지 예.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지금 사업자들한테 좋으니까
입이 튀어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오십- 안 그래도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 50조, 100조 떠들지 말고 장사나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빨리 좀 그런 조치를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군요. 네, 월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